오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재판 1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박 전 장관을 향해 7-8차례 연속 압박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비상계엄 반대한 거 맞습니까? 법률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봤습니까?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법률적 판단을 하지 못했다는 변명. 그리고 오늘 법정에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계엄 당일 사표를 던지고 나온 그가 박성재 장관의 진짜 모습을 증언했습니다. 계엄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저라면 창피해서 회의 주제조차 못했을 것. 정의를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이 내란에 동조했다는 의혹.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재판 현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의 내란 재판을 맡은 이진관 재판장이 오늘 피고인 박 전 장관에게 압박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계엄이 법률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봤는지를 핵심적으로 물었습니다. 계엄 관련 지시와 명령에 따를 생각이 없다며 사표를 냈던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박 전 장관이 계엄에 반대하는 걸로 보이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자신이라면 창피해서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회의를 주재하지 못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심가은 기자. 이진관 재판장은 비상계엄에 반대했다고 주장해온 박성재 전 장관에게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피고인 어떻습니까? 반대하신 게 맞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반대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반대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도 물었습니다. 그러면 비상계엄을 할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 부분을 법률적으로 하나하나 따져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그 당시에 말씀을 듣고 너무 당황해서 비상계엄을 할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계엄을 하는 게 옳지 않다는 생각과 그걸 전문가로서 법률적 문제점을 몰랐는지도 캐물었습니다. 그 계엄 상황이 법률적인 요건을 갖추지 잊지 못하는 걸 알지 못했다는 겁니까?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옳다 그러다고 판단할 상황에 있지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재판 증인으로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에 들어간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나왔는데 박 전 장관이 계엄에 반대하는 걸로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계엄 직후에 법무부에서 그 간부급 회의가 열립니다. 실국자급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바로 사표를 내고 나왔던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오늘 증인으로 나왔거든요. 요거는 영상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처음에 들어갔을 때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반대쪽에 가가지고 자리를 양보해 주는 걸 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사실 피고인이 하고 있는 얘기를 끊었습니다. 장관님 이게 계엄 관련 회의입니까? 그랬더니 저 피고인이 했던 얘기가 네 그래요. 제가 흉내도 그대로 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네 그래요. 그래서 저도 할 말이 있죠. 저는 뭐 준비를 하고 갔으니까 장관님 저는 이게 만약에 계엄 관련 회의라 그러면 저는 이거 참석할 생각 전혀 없고요. 그리고 명령이나 일체 지시 같은 거 내려와도 따를 생각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오늘 그만두겠습니다. 나가서 사표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보통은 박성재 전 장관이 계엄에 지금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면 본인과 함께 일했던 실국장급이 지금 사표 내겠다고 얘기하면 아 잠시만 우리 이거 논의를 하고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논의라도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지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본인도 국무회의 할 때 류혁 법무부관처럼 그렇게 했어야죠. 또 본인 다 따르고 와가지고 아니 근데 사실 좀 그런 것 같아요. 저 류혁 씨가 만약에 그때 수능했다면 아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계엄 관련 반역 행위가 정말 더 많이 진행이 돼서 뭐 낱낱이 단죄를 받았을 텐데 아마도 류혁 법무관이 저런 모습을 보이니까 그때 좀 멈칫한 것 같아요. 멈칫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직급이 낮아도 저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면 위 사람들이 아 이게 정말 잘못된 일이구나 인지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윤석열한테 인지를 시켜. 윤석열 그래서 한탄하는 거 아닙니까? 국무위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거 잘못하면 저희 다 붙들려 갑니다. 한 사람이라도 얘기를 해줬으면 내가 다시 생각했을 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잘못했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구속 안 된 것도 류혁 법무관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세요. 왜요? 그때 만약에 가만히 있었으면 이상한 짓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상민이나 윤석열처럼. 근데 그때 류혁 법무관이 저렇게 제동을 거니까 더 이상 나가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류혁 감찰관이 나가고 나서는 간부회의가 그대로 진행이 되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류혁 감찰관님 이야기로는 박성재 방금 영상에서 보신 네 그래요 이런 말투 있잖아요. 그날 처음 봤다고 해요. 그렇게 화내는 모습, 당황한 모습은. 그러니까 본인도 한쪽 편에서는 이게 범죄가 된다. 심지어 이것이 내란에 해당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모두 다 이 범죄에 그냥 자기처럼 찜찜하지만 다 동참해 주기를 바랬는데
뉴욕제가 갑자기 어깃장을 놓네. 이런 나는 뭐 하고 싶은 한 줄 알아? 이런 식의 반응인 겁니다. 전 방금 뉴욕 그 감찰관이 하는 말씀 보면서 음성 지원되는 듯한 느낌마저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 박성재 저분이 가끔 국회에 나와서 저런 식으로 불었어요. 이렇게 마치 태도도 그래요. 지금 법정에서는 안 그렇습니다만 이분이 국회에 나와가지고는 턱을 약간 들이밀어요. 왜요? 어쩌란 말입니까? 이런 식의 태도였거든요. 아마 그와 비슷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을까. 근데 한편으로 가만 생각해보면 그날 법무부 고위 간부들 중에 뉴욕 감찰관 같은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다. 아니 전체를 통틀어서 한 명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검사들이 뭐 법률 때문에 뭐 경찰보다 낫고 뭐 그래서 경찰을 통제해야 되고 라고 하는 지금 검찰 개혁과 관련된 숱한 논리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얘기인지 허구인지 여기서 그대로 드러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계엄 당시에 한덕수 국무총리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처럼 뭔가 실행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국무위원으로 참여하는 정도. 그런데 지금 우리 계엄이 국민들의 저항에 의해서 저지가 된 거잖아요. 만약에 박성재 법무부 전 장관이 만약에 계엄에 성공했다면 그 이후에 그럼 계엄에 저항했던 내란에 저항했던 국민들의 재판의 모든 역할을 할 겁니다. 이 사람이 내란에서 본인이 소극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니고 내란 당시까지는 본인의 역할이 크지 않았다. 그때까지는 찬성하는 쪽으로 겉으로 말렸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말은 본인의 주장인 거죠. 찬성하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저항한 많은 국민들, 국회의원들 얼마나 방송 관계자들 관련돼서 전부 다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어요. 그때 당시에. 예. 그때 큰 역할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년 이상 때려야 된다. 선고 내려야 된다. 저는 조금 결을 달리 하는데 박성재 전 장관은 중요한 역할을 맡았어요. 계엄에서 출국금지 팀도 마련을 했었고 법무부 쪽에서 그 주요 인력들을 계엄에 준비하고 있는 쪽으로 인력들을 보내는 것도 준비를 했었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구체적 맞아 그런 거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그래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행동한 것들이 크지 않다라는 주장을 일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이후에 훨씬 더 큰 역할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노리고 옆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도 못하고 그냥 하게끔 놔뒀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차 공판 기일이었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비상계엄 관련 질문을 연속으로 했는데 박성재가 머뭇거리면서 답변을 잘 못했다고 합니다. 재판 현장에 있던 강지호 이분뉴스 기자 전화 연결해 당시 상황 입체적으로 듣겠습니다. 강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당시에 이진관 부장판사가 어떻게 질문을 했었나요? 네, 오늘 본격적으로 유혁 법무감찰관을 증인신문하기 전에 이진관 부장이 박성재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진관 부장은 비상계엄 반대한 거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박성재는 반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때 이진관 부장이 더 깊게 물어보게 되는데요. 비상계엄은 그러니까 박성재가 법률적으로 하나하나 조항을 따져서 말씀드리지는 못했고 이러한 전국에서 대통령이 우려하는 몇 가지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우선 말씀드리고 계엄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렸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진관 부장이 계속 물어보자 박성재는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진관 부장판사가 그 다음에는 뭐 비상계엄 요건이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냐 재차 또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하지 않았었냐라고 얘기를 하자 하나 답변 드리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중에서 저희가 주목해 볼 부분은 뭐가 있냐 박성재가 비상계엄 상황이 법률적인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답변을 한 부분입니다. 이는 국무회의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국무위원인 박성재가 인정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진관 부장판사가 또 그런 질문을 이어서 계속한 것 같아요. 정황이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은 어떻냐 12 비상계엄 요건을 갖추고 있느냐 지금 이 상황은 어떠냐라고 또 질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진관 부장 같은 경우에는 박성재의 진술 이끌어내기 위해 가지고 처음에는 비상계엄 자체에 물어보고 그 비상계엄과 관련된 이제 세세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뭐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네. 박성재가 당황했다고 제가 느낀 것은 박성재의 답변은 법률적으로 하나하나 조항을 따져서 얘기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시에 법률적인 판단까지 할 수 없었지만 윤석열이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비상계엄 잘못했다라고 모든 국무위원들이 생각을 했고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는 우리 국무위원은 윤석열에게 지속적인 반대 의견을 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진관 부장이 세세하게 말한 것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네. 계속 동일한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아마 박성재가 이진관 부장이 물어보는 것들에 대해서 당황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원래 통상적으로 판사가 네네. 증인신문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에게 이런 식의 질문을 잘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지속적으로 세세하게 물어보니까 박성재도 당황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당시 상황을 텍스트로 저에게 보내주신 거를 보면은 이진관 부장판사가 한 7, 8차례를 연속적으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이곳에서 구체적으로 또 답변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박성재는 제가 판단해서 옳다 그르다 판단할 상황이 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진관 부장판사가 또 그렇죠. 어떤 입장이라는 말인 거냐 이런 것도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저희들은 하면 안 된다고 했지 나머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그러면 왜 이렇게 이게 되게 이례적인 건데 계엄에 대해서 너는 어떤 입장이냐 구체적으로 왜 반대를 했느냐 이런 질문을 막 7, 8차례 계속 연속으로 질문을 하는데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이진관 부장은 이미 한덕수의 내란 재판에 대해 가지고 이 판단을 내린 판사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 당시의 국무위원들이 계엄에 대해서 불법성을 인지했는지 인지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네. 박성재 너 실제로 계엄 불법적인 거 알았어를 물어보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박성재가 대답한 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당황한 모습도 보이고 이진관 부장이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도 똑바로 대답을 못합니다. 이런 과정을 봤었을 때 이진관 부장이 박성재의 답변을 듣고 이 사람 불법을 인지했는데도 이런 식으로 그 계엄을 참석을 했구나라고 아마 이해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답변 중에서 하나하나 따져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너무 당황했다 내가.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서 말씀드리지 못해서 지금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하나하나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어떤 표정이라든지 이진관 판사의 표정이나 말투가 어땠나요? 사실 오늘 이 이진관 부장과 박성 장관이 막 표정이나 이런 변화가 다이나믹하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이 이진관의 질문과 박성재의 답변을 봤었을 때는 상당히 이진관 부장이 적극적으로 질문을 했고 이 질문에 대해서 박성재는 상당히 당황함을 느꼈다라는 것이 좀 우려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재 그 전 장관이 표정에서는 당황한 게 그렇게 표정에서는 잘 나타나지는 않았나요? 네, 아무래도 이 박성재 자체가 법적으로는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황은 했지만 그런 모습들을 들키고 싶은 마음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판, 내란 관련된 재판을 계속 참석을 하고 계신 재판 그 현장 계속 참석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판사가 질문 하나를 끈질기게 계속 7, 8차례 연속해서 질문한 경우가 혹시 다른 경우도 있었나요? 제 기억 속에는 그렇게 흔치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판사님 같은 경우에는 검사의 이 주신문과 변호인의 반대 신문을 듣고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이 판단하는 경우가 많지 직접 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판사는 거의 만나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성재는 마지막으로 뭐 안 된다고만 했지 나머지 내용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약간 컨셉을 본인이 무지했다라는 컨셉으로 밀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박성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윤석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정도는 계엄하면 안 될 것 같아 느낌은 있었어. 하지만 내가 법적으로는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했어를 아마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계엄이 안 된다. 그렇지만 내가 법률적으로 정확하지 않으니까 적극적으로 행동은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습니다. 아니면 적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마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박성재가 지금 주장하는 것이 윤석열이 당시에 그런 계엄하는 것 자체, 그 행위 자체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렇게 계속 대답을 하잖아요. 네. 이 과정 속에서 계엄을 말렸었지만 법적인 그러한 판단을 우리가 내리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걸 보면 아마 이경 기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법무부 장관이 법적으로 내용을 판단을 못한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엄을 적극적으로 막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참 답답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강지호 기자님. 네, 감사합니다. 장관님 이게 계엄 관련 회의입니까? 그랬더니 저 피고인이 했던 얘기가
네, 그래요. 제가 흉내도 그대로 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네, 그래요. 그래서 저도 할 말이 있죠. 저는 뭐 준비를 하고 갔으니까. 장관님, 저는 이게 만약에 개헌 관련 회의라 그러면 저는 이거 참석할 생각 전혀 없고요. 그리고 명령이나 일체 지시 같은 거 내려와도 따를 생각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그만두겠습니다. 나가서 사표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12.3 비상계엄은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제가 첫날 우리 변호인께서 말씀하신 바와 똑같이 그 당시 상황도 있지만 그 이후로 언론 보도되거나 모습을 제가 그려서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증인이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제가 차관이랑 같이 회의실에 들어갔고 뭐 12개 회의 중이었는데 들어가가지고 차관은 장관 옆자리가, 그러니까 피고인 옆자리가 차관 자리입니다. 글로 들어가고 저는 그 반대쪽으로 제 자리 쪽에 가니까 누군가가 벌떡 일어나고 저한테 자리를 피해줬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회의 중이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입국본부장인지 교정본부장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정본부에서는 이런 말을 했던 것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출입국본부장에게는 아마 출입국본부는 뭔가 질문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내용을 알지는 못합니다. 선후 관계는 기억이 안 나시지만 피고인 박성재가 출입국 본부는이라고 말하는 거 들으셨죠? 그거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 당시 피고인 박성재가 회의 과정에서 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비상계엄 선포나 포고령 발령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 묻거나 자문을 구한 사실 있나요? 그거는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반대쪽에 가가지고 자리를 양보해 주는 걸 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사실 피고인이 하고 있는 얘기를 끊었습니다. 장관님, 이게 개헌 관련 회의입니까? 그랬더니 저 피고인이 했던 얘기가, 네, 그래요. 제가 흉내도 그대로 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네, 그래요. 그래서 저도 할 말이 있죠. 저는 뭐 준비를 하고 갔으니까. 장관님, 저는 이게 만약에 개헌 관련 회의라 그러면 저는 이거 참석할 생각 전혀 없고요. 그리고 명령이나 일체 지시 같은 거 내려와도 따를 생각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오늘 그만두겠습니다. 나가서 사표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게 답니다. 그리고 나서 전 나와서 바깥에 나와가지고 직원들한테 얘기하고, 정확하게 좀 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와가지고 제가 거기 장관 부속실에 있는 비서관이 제가 조직범죄, 대검 조직범죄 과장 할 때 저희 계장이었습니다. 지금 서기관 승진해서 비서관 하고 있었던 건데, 그래서 제가 그 양반한테 오늘 제가 그만둘 날인 것 같네요. 그냥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그냥 그만두고 집에 가야죠. 그러면서 용지 하나 달라고 했습니다. 용지, 저 사직서 쓰게 용지 하나 달라고.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법무부 회의실에 비치하는 법무부 용지를 하나 줘가지고 거기다가 제가 사직서 쓰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날짜를 마지막에 적어야 되는데 오늘이 12월 3일이죠? 라고 물었더니 서기관이 아닙니다. 방금 전에 자정 지나서 4일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저도 시계를 보니 4일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계 바늘이 그 00시 09분, 제가 바늘 모양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00시 09분을 가르치고 있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시간부터는 요 일과는 조금도 관련이 없다라는 걸 확실히 표시하고 싶었던 심정인 것 같습니다. 00시 09분이라고 적고 제 이름 적고 사직서 제출하고 한참 동안 악수를 했습니다. 거기는 직원들 몇 명 다 출근해 있었는데 악수하면서 아유 그래요,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하시겠네요. 악수하고 돌아서려는데 너무 화가 났습니다.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때까지 계속 안에서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고 뭐 계속 회의 중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문 열고 확 들어갔습니다. 그 들어갔더니 그때 또 누군가, 그러니까 교정본부장인지 출입국본부장인지 누군지 뭐 말씀 안 드렸는데 어쨌든 그 순서는 기억 못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이랑 또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뭐 참을까도 생각을 했는데 화가 나가지고 그냥 아니 저 여야가 이런 식으로 극한 대립하고 이러는 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런다고 해가지고 계엄이 뭡니까? 말이 됩니까? 문 쾅 닫아버리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뭐 피고인 아시겠지만 그 대변인, 그 노선균 대변인이 저를 막 쫓아 나오면서 저 감찰관님 이러면서 말렸고 제가 그 대변인한테 그냥 몇 마디 하고 집으로 돌아왔고 이게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거기서 피고인이 어떤 말을 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증인, 그러면 피고인 박성재 이외에 다른 참석자가 발언하는 거 보셨나요? 다른 참석자가 발언하는 것은 저도 그거는 제가 보질 못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피고인과 교정본부장, 피고인과 출입국본부장 간에 무언가 대화를 하고 있었던 장면만 봤을 뿐입니다. 네, 후속 조치를 논의한 것 같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그 피고인의 표정이라든가 그건 뭐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표정이 그렇게 하세요. 저는 뭐 솔직히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그 피고인과 근무연이 없습니다. 17기시고 전 26기지만 근무연이 없습니다. 그 피고인이 후배들한테 화 잘 낸다는 얘기는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하지만은 저한테는 한 번도 화를 내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날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화내는 거 보고 저 모습이 그 후배들이 당황했던 그 모습이구나. 뭐 이런 생각도 나름대로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표정이나 이런 모습 저는 그때 당시에 네 그래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느낀 거는 모르겠습니다. 피고인이 어떤 생각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야 감찰관이라는 친구가 지금 늦게 와가지고 지금 감 떨어지게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개헌 관련 회의가 뻔하지 거기서 이게 개헌 관련 회의입니까? 그런 걸 묻고 있어? 그리고 왜 내가 지금 이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말을 끊고 윗사람 말을 끊고 방해를 하는 거야? 이런 표정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느꼈던 뭐 그 감정은 뭐 어차피 제가 느낀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거기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거든요. 하고 싶었던 얘기가 사실은 이게 개헌 관련 회의입니까? 라고 묻는 게 제가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열띠게 회의를 하시는데 이게 과연 정상적인 겁니까? 만약의 경우에 제가 장관이었고 문제의식이 있었더라면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감찰관 늦게 와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도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 도대체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우리 한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논의를 해봅시다 라고 야라도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화가 나서 문 열고 두 번째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5분 동안 어떻게 보면 제가 천천히 일부러 사직서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일부러 오랫동안 악수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좀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계속 이 회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일종의 항의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거기서 한 사람도 안 나오잖아요. 한 사람도 제가 거기서까지 개헌 관련 회의니까 묻고 나왔으면 누군가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뭔가 웅성거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분명히 그 회의를 장악하고 있었으니까 한 명도 못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화가 나갖고 다시 문 열고 들어간 겁니다. 계속 이렇게 회의할 거냐고.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런 말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그 상황에서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후회되기도 합니다. 그 상황에서 계속 이런 회의 하실 거냐고. 이거는 적절치 않다고. 이게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이런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한 게 제가 보기에는 장관한테 미안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 말고는 전 장관한테 미안한 거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서운합니다. 제가 조서 말미에도 뭐라고 적었던 것 같은데 서운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 수많은 법무부 간부들한테 용산에서 딱 끊고 본인이 들어왔어야지 그걸 법무부까지 끌고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앉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모습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까? 저라면 창피해서라도 회의 주재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참담한 민낯을 목격했습니다. 저스터스 오브 디파트먼트 정의를 담당하는 부서의 수장 어터니 제너럴 정부의 최고 법률 대리인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내란이 벌어지는 순간 무엇을 했습니까? 법률적으로 판단하지 못했다. 당황해서 하나하나 따지지 못했다. 법무부 장관이 법을 판단하지 못한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유혁 감찰관은 사표를 던지며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박성재 장관은 네 그래요라며 회의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이진관 판사의 끈질긴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혁 감찰관의 용기 있는 증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대로 원칙대로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